35억짜리 강남 아파트 열쇠를 받으러 갔더니 시공사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당신 집을 2,300억 빚에 담보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열쇠 없습니다. 내 돈 내고 지은 내 집인데 남의 빚 담보로 잡아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집은 청약 당첨되면 10억은 번다던 로또 아파트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부러움받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2,300억 빚쟁이가 됐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대치동 DH 에델로이,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이 아파트는 애초에 실패할 수 없는 프로젝트처럼 보였습니다. 입지 조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휘문고가 있고 대연 초등학교와 대명 중학교까지 걸어서 5분이면 닿거든요. 대한민국 교육열의 정점이라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가 반경 1km 안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역, 설릉역, 한티역까지 모두 걸어서 갈 수 있어서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2019년 조합은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했는데 그냥 평범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대건설이 보유한 브랜드 중 가장 고급스럽고 비싼 라인인 DH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총 공사비만 1,172억 원, 단순히 좋은 집을 짓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상위 주거 공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야심이었습니다. 숫자도 화려했습니다. 2021년 사업성 분석에서 비례율이 130.5%를 기록했거든요. 비례율이라는 건 내가 투자한 자산 대비 얼마를 돌려받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100%면 본전이고 그 이상이면 이익입니다. 130%가 넘었다는 건 1억을 넣으면 1억 3천만 원어치를 돌려받는다는 뜻이니까 누가 봐도 대박 사업이었죠. 여기서 10억짜리 행운이 탄생합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아진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아파트 분양 가격의 최고 한도를 정해놓는 제도인데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4평형 분양가가 약 22억이었는데 주변 비슷한 아파트는 35억 원이 넘었거든요. 그 차이가 무려 13억 원이나 됐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구조였으니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고 전국에서 청약 통장이 몰려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운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청약 당첨자에게는 행운이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벌어들일 수 있는 돈에 천장을 씌우는 족쇄였거든요. 외부에 팔 수 있는 일반 분양 물량이 고작 72가구뿐이었습니다. 169가구 전체 중에서 일반 분양은 72가구, 나머지는 기존 조합원 몫이었죠. 반면 DH라는 최고급 브랜드를 유지하는 비용은 계속 올랐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제한되는데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조합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꺼내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단지 내 상가를 팔아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수백억 원짜리 상가 매각에 사업 전체의 운명을 거는 위험한 선택이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치동 상가가 안 팔리겠냐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이 낙관론의 뿌리를 이해해야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대치동은 단순한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교육과 자산이라는 두 개의 욕망이 한 곳에 모인 특수한 지역이죠. 전국에서 교육열 높은 가정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좋은 학군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높은 집값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남게 만듭니다. 이 순환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대치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조합원들은 자신이 단순히 집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치동 프리미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라 믿었죠.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가 평당 2억 원을 넘으니 재건축만 완료되면 자동으로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고 특히 강남은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당시는 금리가 아주 낮았거든요.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이자가 거의 안 붙으니까 사람들은 돈을 부동산에 넣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합원들은 공사비가 좀 오르고 금리가 좀 올라도 문제없다고 생각했죠. 강남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의 현실은 복잡합니다. 기존 조합원들의 지분이 있고 일반 분양 물량이 있고 각종 부담금도 있거든요. 서울시는 소셜믹스라는 원칙도 적용합니다.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일반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섞어서 배치하는 정책인데 다양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살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재건축 사업비는 크게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 일반 분양 수입, 그리고 상가나 부대 시설을 파는 수입이죠. DH 에델루이는 일반 분양이 72가구뿐이라 여기서 나오는 돈에 한계가 있었고 결국 상가를 파는 것이 전체 자금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보통 PF 대출로 초기 자금을 마련합니다. PF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이거든요. 2021년까지는 금리가 낮아서 이자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이후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은 절대 안 망한다는 믿음은 이런 위험 요소들을 가렸습니다. 대치동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위험 신호를 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이 믿음은 곧 욕심으로 변했고 첫 번째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이 믿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들로 이어졌습니다. 세 가지 균열이 생겼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셜믹스 정책을 대하는 태도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에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을 섞어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동 같은 층에 일반 분양 입주민과 임대 입주민이 이웃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DH 에델로이 조합은 이 원칙을 어겼습니다. 임대주택 입주민과 일반 분양 입주민의 동호수 추첨을 따로 진행한 겁니다. 임대동을 분리하려는 시도였죠. 강남구청은 이 위반에 대해 약 20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부 체납이라는 형식이었는데 쉽게 말해 벌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조합은 이 돈을 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 20억 원을 임대주택 분리라는 목적에 쓴 겁니다. 이 20억 원은 아파트 가치를 1원도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과 섞이지 않겠다는 심리적 만족을 위한 비용이었죠. 공사비를 충당하거나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조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타성에 현금 20억 원을 쓴 겁니다. 다음으로 위험관리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조합의 자금 계획은 상가를 파는 것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만약 상가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었거든요. 과거 성공한 재건축 사업들은 대부분 비상 계획을 여러 단계로 준비해뒀습니다. 상가 판매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추가 분담금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해두거나 금융권과 대출 연장 협의를 먼저 진행했죠. 반면 DH 에델로이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대치동 상가가 안 팔리겠냐는 낙관론이 전문적인 위험관리를 대신한 겁니다. 시장 변화에 대한 둔감함도 심각했습니다. 2022년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는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따라서 오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지만 조합은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치동 DH라는 자부심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운 좋게 돈 벌 기회가 오니 욕심을 주체 못한 경우라고요. 10억짜리 행운이 왔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기본적인 대비조차 소홀히 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균열이 생기는 동안에도 바깥 세상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억짜리 행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DH 에델루이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이 열기가 오히려 조합원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만들어낸 기대감은 엄청났거든요.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10억 원 넘는 차익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웬만한 직장인이 평생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죠. 청약시장이 들끓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은 500대 2를 넘어섰고 청약 가점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통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인생 역전 청약이라는 제목이 쏟아졌고 유튜브에서는 청약 전략 영상들이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온 나라가 강남 새 아파트 한 채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 분위기였죠. 이런 상황에서 DH 에델루이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이미 당첨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에 빠져들었습니다. 전 국민이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스스로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사비가 예상보다 오른다는 보고에도 별 문제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고 금리가 오른다는 경고에도 대치동이 망하겠냐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집단 심리가 형성됐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확신을 강화해주는 구조였습니다. 누군가 불안을 표시하면 다들 부러워서 그러는 것이라는 위로가 돌아왔고 문제 제기를 하면 분위기 깨지 말라는 압력이 작용했습니다. 조합 총회에서는 고급 마감재 적용과 커뮤니티 시설 확충이 논의됐는데 비용이 추가되는 사안이었지만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고급 아파트에 걸맞은 품격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했죠. 사업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어딘가에서 돈을 메워야 하는데 이런 현실적인 계산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우리는 이긴 게임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 맹신으로 굳어진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 상가 판매 협상이 난항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매수 희망자들의 제시 금액이 기대치에 못 미쳤거든요. 하지만 조합은 가격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대치동 상가인데 제값 받아야 한다는 자존심이 현실적인 판단을 가로막은 거죠. 시장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뜨거웠고 10억짜리 행운이라는 환상이 현실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벼랑 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벼랑에서 발을 헛디디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상가 판매가 무너진 겁니다. 조합의 자금 계획에서 상가 판매는 핵심이었습니다. 일반 분양 72가구로 벌어들이는 수입에는 한계가 있었고 조합원 분담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내부 반발이 불가피했거든요. 외부에서 큰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상가 판매였습니다. 조합은 단지 내 상가와 부대 시설을 통째로 팔아서 수백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시장은 조합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2022년 이후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거든요.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니 투자를 꺼리게 된 겁니다. 특히 상가 시장의 타격이 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비어있는 상가가 늘어나고 임대료는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가는 더 이상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었죠. 대치동이라는 입지도 상가 판매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는 학군과 교통의 영향을 직접 받지만 상가는 다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의 수와 상권 특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169가구 규모의 단지 내 상가는 대형 상권을 형성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수 희망자들이 제시한 금액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고 조합은 협상을 끌며 더 좋은 조건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고 시장이 더 얼어붙으면서 매수 희망자들은 가격을 더 낮춰 불렀거든요. 상가 판매 실패의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자금 계획의 핵심이 무너지면서 조합은 거대한 자금 공백에 직면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였거든요. 10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 원금이 약 1,700억 원이었습니다. 만기란 빌린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인데 이 기한을 넘기면 부도가 납니다. 시공사에 줘야 할 공사비 잔금까지 더하면 눈앞에 닥친 빚이 약 2,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죠.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걷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빚을 막거나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됐고 새 대출은 담보가 필요했습니다. 사업 부지는 이미 기존 대출의 담보로 잡혀 있었거든요. 조합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담보가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169채의 새 아파트 그 자체였습니다. 2025년 8월 입주 지정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조합원 169명은 몇 년간의 기다림 끝에 새집 열쇠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열쇠가 아니라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9월 1일 시공사 현대건설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입주를 원하면 당신의 아파트를 이 프로젝트 전체 빚의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열쇠를 받을 수 없다고 했죠. 근저당권이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부동산을 팔아서 빚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0억짜리 행운이라 불리던 집이 2,300억 빚의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통보였던 겁니다. 시공사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비를 받기 전까지 완공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유치권이란 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기지 않겠다고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합이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현대건설이 이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금융권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빚과 공사비를 갚는 것이었는데 새 빚으로 헌 빚을 막는 방법이죠. 그런데 약 2,300억 원을 빌리려면 확실한 담보가 필요했고 조합이 내놓을 수 있는 담보는 조합원들의 아파트뿐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조합원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내가 돈 내고 지은 집인데 왜 남의 빚 담보로 잡아야 하냐며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중에 집을 팔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며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거부하면 입주를 못하니 다른 방법이 없다며 체념하는 사람도 있었죠. 거부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지 않고 입주하려면 개인적으로 추가 분담금을 내야 했는데 그 금액이 1인당 최대 11억 7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추가 분담금 1억 7천만 원의 약 7배였죠. 사실상 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약 2,300억 원의 빚을 내 집으로 담보 잡거나 11억 원이 넘는 돈을 당장 마련하거나 둘 다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근저당 설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시세 35억 원짜리 아파트에 20억 원이 넘는 빚이 담보로 잡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쓰지도 않은 돈 때문에 내 자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된다는 뜻입니다. 10억짜리 행운이라던 그 꿈은 사라졌고 2,300억 빚의 감옥으로 전락한 현실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가을, 조합과 현대건설은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팔리지 않던 상가를 어떻게든 현금화하는 것이었죠. 기존의 개별 판매 방식은 실패했으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용도 변경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미분양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을 호텔신라 계열의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랜드 반얀트리와 연계한 겁니다. 개별 점포로 팔려던 공간을 하나의 대형 운동시설로 묶어서 한꺼번에 파는 방식이었죠. 대치동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피트니스라는 콘셉트가 통했습니다. 협상이 진전됐고 판매가 성사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판매 대금으로 PF 대출 상환과 공사비 잔금 해결이 가능해졌고 입주 절차도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요구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사업 부도와 자산 강제 매각이라는 가장 나쁜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2025년 8월 입주 예정이었던 조합원들은 몇 달간 불확실성 속에서 기다려야 했거든요. 기존에 살던 집의 계약을 연장해야 했고 이사 일정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집은 전학 문제까지 신경 써야 했죠. 금전적 손실도 있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추가 분담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각종 비용도 조합원들 몫이었습니다. 심리적 충격은 더 컸습니다. 10억짜리 행운이라며 축하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2,300억 빚쟁이로 불리게 된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겁니다. 조합 운영의 문제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전문성 없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한 한계, 위험 관리의 부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재건축 조합 운영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수천억 원대 사업을 비전문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구조가 적절할까요? 돈 관리와 시장 분석 같은 전문 영역을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전문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조합원들은 결국 새집 열쇠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축제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 사태가 남긴 상처와 교훈은 오래 기억될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 프로젝트의 조건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대치동 한복판이라는 입지, 현대건설 DH라는 브랜드, 130%가 넘는 비례율,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 서류상으로는 실패가 불가능해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함이 독이 됐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기본적인 위험 관리를 생략하게 만들었습니다. 상가 판매에 사업 전체의 운명을 걸면서도 대안을 준비하지 않았고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얼어붙는 신호가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대치동이니까 DH니까 괜찮을 것이라 믿었죠. 배타성에 대한 집착도 문제였습니다. 임대주택 분리를 위해 20억 원을 쓴 결정은 빚 갚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선택이었거든요. 이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거나 비상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조합은 눈에 보이지 않는 품격에 현금을 썼습니다. 그 대가는 모든 조합원에게 돌아갔죠. 이 사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좋은 입지와 브랜드라도 욕심과 무능이 결합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한꺼번에 다 꺼내려 하면 결국 거위 자체를 잃게 되는 거죠. 재건축을 꿈꾸는 분들과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이 사례는 냉정한 경고입니다. 강남이니까, 대치동이니까, 유명 브랜드니까라는 막연한 믿음은 위험 관리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장 나쁜 상황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 숫자는 종이 위의 환상에 불과하거든요.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운이 좋을까요? 다른 재건축 단지들은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수천억 원대 사업을 비전문가 조합에 맡기는 구조는 계속 유지돼야 할까요? 이건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